책을 외면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 같은 논리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무의에 그쳤다고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장관 이야기입니다. 요청은 분명히 했고요.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본이 내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 정부도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들어보시죠.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만큼 우리 한일 그 안보의 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아가 강 장관은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며 지소미아 파기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이 한일 간 갈등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정부는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가다듬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먼저 우리 정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넘게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현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 성윤모 상업통상부 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내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면 곧바로 문 대통령이 잠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예상도 있지만 이제 결국 일본의 도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언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이 내일 오전 10시 가기에서 결정할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습니다. 조 차관은 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한미일 외교부 장관 만남을 내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질적인 대응과 함께 정부는 앞으로 외교적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에서 열리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앞서 유 본부장은 같은 회의에 참석하는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에게 1대1 만남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거부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오늘 출국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부당하고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대내외 악조건에 우리 수출이 8개월째 하락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가운데 일본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지난달 수출입 통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 수출은 461억 달러, 수입은 43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 2.7% 감소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원인으로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대외 여건 악화, 그리고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을 꼽았습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이 대일 수출입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고요? 네, 대일 수출은 0.3%, 수입은 9.4% 감소했는데요. 특히 불화수소 등이 포함된 기타 정밀 화학 제품의 수입은 39.4%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이 내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아무래도 우리 수출에도 이제 악영향이 불가피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이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포괄 허가제를 개별 허가제로 바꾸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실장은 특히 일본의 보복 조치가 우리 수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제도를 손보아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면서요? 네,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게 소집 요구사안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사용자위원이 후속 대응에 나선 겁니다. 사용자위원은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사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면서 전원회의 소집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사용자위원들이 제도 개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을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용자위원은 개선안 논의를 위해 제도 개선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당장 전원회의가 소집돼도 정상적인 회의 진행은 어렵다고요? 네,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근로자위원 모두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근로자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나 의결을 진행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내년 4월 신규 가입하는 종신보험과 암보험 같은 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또 중도 해지 시 환급금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 설계사들 중 상당수는 저축성 보험보다 화재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판매에 더 열을 올립니다. 보장성 보험을 한 건 팔 때마다 설계사에게 돌아오는 모집 수수료가 저축성 보험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 보험료에는 사고가 났을 때 보장해주는 것과 상관없이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 때 돌려주기 위해 미리 떼놓는 저축성 성격의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장성 보험과 관련해 설계사에게 떼주는 수수료와 해약을 염두에 두고 미리 떼는 보험료가 너무 많다고 보고 내년 4월부터 현재의 7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금이 있는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2에서 4% 인하됩니다. 또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는 환급률도 현재보다 5%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 더 높아집니다. 갱신형 암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도 다시 갱신할 때 설계사가 별다른 노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비를 이전보다 낮추기로 했고 이에 따라 갱신 시 보험료도 내려갑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모두 내년 4월 이후 체결되는 신규 보험 계약에 한해 적용됩니다. 보험 소비자들한테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는 현행 선 지급 방식인 설계사 모집 수수료가 2021년부터는 분할 지급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11년여 만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미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아시아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정반대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우리 금융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내내 약세를 보이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금리 인하가 사실상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선을 그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The outlook for the U.S. economy remains favorable, and this action is designed to support that outlook. 제롬 파월 의장 발언 이후 미국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외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는 했지만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여전히 좀 강세에 머물러 있어요. 국내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데 역할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를 앞두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증시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이 여파로 거래 대금이 하루 3조 원에서 4조 원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완화적으로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 앞으로 전개될 거는 맞죠.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7월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6%를 기록했습니다. 7개월 연속 0% 수준을 이어간 건데요. 이렇다 보니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짚어봅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체감 물가는 그렇지 않은데 일단 통계상 소비자 물가 사실상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56으로 1년 전보다 0.2% 상승했습니다. 2015년 이후 최장기간 0%대 저물가입니다. 채소값과 석유 가격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보다 양호한 날씨에 작황이 좋아지면서 지난달 채소가격은 6.4% 떨어졌습니다. 양파값이 15%가량 싸졌고 무, 고구마, 배추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석유류 가격도 6.9% 정도 내렸습니다. 시세는 1년 전보다 0.2% 떨어졌는데요. 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그렇군요. 경기 부진에 이렇게 물가마저 하락하면 결코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의 설명은 어땠습니까? 네, 농산물의 경우 안정적인 기상 여건으로 공급량이 늘며 폭등했던 가격이 안정화됐고 유류세 인하 등 정책으로 석유 값이 하락했다면서 경기 침체 속 지갑을 닫는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에 유류세 인하가 끝나고 공공요금이 오르면 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지난달 근원 물가는 0.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근원 물가는 에너지나 식료품 등 공급이나 정책에 따라 변동폭이 큰 품목을 제외한 것으로 사실상 물가의 기조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근원 물가가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0%대입니다. 단순 저물가가 아닌 경기 침체와 맞물린 지속적인 물가 상승 둔화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대한항공이 인천에서 출발하는 일본 노선을 축소합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이달 중순 이후부터 인천발 삿포로,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를 작은 기종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3회 운항 중이던 부산과 삿포로 노선을 중단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부 신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올랐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재건축 단지들이 약보합세로 돌아서며 상승률이 소폭 줄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추경의 골든타임.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됐던 추가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추경 처리도 처리지만 100일 가까이 계류됐던 만큼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추경안을 처리할 본회의가 지금 시작이 되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본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4시로 한번 미뤄졌었고 조금 전에 8시로 한 번 더 미뤄지면서 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 아무래도 여야 간 대립이 좀 상당하기 때문이겠죠? 네, 어젯밤 늦게까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올해 정부가 제출한 이 추경안을 좀 보면요. 재재난복구에 2조 2천억 원, 또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에 4조 5천억 원 등 이 기존에 제출한 게 위에 두 개 보시는 그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고요. 또 최근 일본 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2,700억 원까지 더해져서 약 7조 원 정도가 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규모입니다. 예. 당초에는 이 일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2,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컸었는데 일단 한국당이 원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총 7조 원에 육박하는 이 전체 추경을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 본회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지금 100일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대했던 효과 좀 어렵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지난 4월 25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로써 한 98일 정도 된 건데요.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이 5월 달에 국회를 통과를 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1%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벌써 두세 달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정부가 예견했던 0.1%포인트의 그 경제 성장률 상승 효과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초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4에서 2.5%를 제시를 했는데 이 수치에는 사실 추경 효과가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통과가 늦어져서 추경의 효과가 반감된다면 정부가 제시한 2.4% 정도의 성장조차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대응용 추경도 지금 의문입니다. 당장 내일이 수출 우대국지 박탈인 화이트리스트가 제외될 발표가 나올 지금 예정인데 네. 추경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정부 추경안 중에 2,700억 원 정도가 지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추경인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됐을 때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상용화 테스트 장비 구축 또 생산력 확충 등에 2,700억 원 정도를 쓰겠다는 겁니다. 만약 당장 내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이달 내로 이행까지 된다면 준비가 늦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도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삭감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그 추경안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초읽기. 어제 마감된 이 과천 푸르지오 서밋의 1순위 청약 결과 일부 대형 평형에서 미달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분양가 규제를 피해서 후분양을 선택한 건데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미달이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이 내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청약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마감된 1순위 청약에서요. 총 이제 506가구 모집에 2,274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4.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3가구 모집에 38명이 모여서 이제 12.7대 1을 기록한 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용 면적 126제곱미터 이상 이 대형 물량에서는 미달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변수였는데 이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진행이 돼서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4천만 원 수준인데 강남과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이죠. 여기에 가장 작은 면적의 아파트도 10억 원을 넘는 등 이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겨서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네, 분양가가 뭐 이렇게 높으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 결국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좀 탄력이 붙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과천 푸르지오 서밋 사례처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최대한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분양가를 막무가내로 크게 올려서 주변 아파트값도 덩달아 오르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르면 이제 다음 주쯤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는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이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국토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입주자 모집을 하지 않은 모든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제도가 어떻게 시행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상한제를 하면 공급이 줄어든다. 뭐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좀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공급이 줄어든다 이런 입장은 좀 건설업계가 내놓고 있는데 재건축의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새 아파트 공급이 줄고 기존 아파트 값만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2007년 말 상한제 시행 후에 전국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을 이제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부와 시민단체 등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먼저 2008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경기 불황 탓이고 설사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그 30만 가구에 달하는 3기 신도시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 신도시가 서울의 아파트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공급이 꼭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단정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가 있는데 뭐 정부 정책, 거시경제, 금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상한제가 이 주택 공급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좀 도입 후에 따져봐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게 지난 7월 4일이었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양자 회담이 개최가 됐었죠. 공교롭게도 또 오늘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결정할 가기가 열리는 하루 전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한일 양국에 대한 대화 국면으로 갈지 혹은 이보다 더 확전될지 중대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당초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상황은 아직까지 쉽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측은 마주 앉았지만 냉랭한 분위기가 회담 내내 연출이 됐고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채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한일 갈등은 고착화되는 걸까요? 또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속내는 뭘까요? 오후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진봉 교수님, 이번 회담 한일 외교장관의 회담장 입장부터 엄중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연출이 됐는데 전반적인 회담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담 분위기는 뭐 아까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뭐 냉랭했죠. 사실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냉랭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서 악순을 하고 인사는 했습니다만 거의 뭐 회담 시작하기 전까지 서로 뭐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는 그런 모습이었고 뭐 그야말로 한일 관계를 지금의 한일 관계를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그 두 외교장관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는데 다 나가고 2대2+2 그렇게 지금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회담 결과도 역시 뭐 처음에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별 소득 없이 끝났고요. 일본은 일본 입장만을 되풀이했고 우리 강경화 장관은 일본의 조치가 경제를 정치와 연관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을 하고 또 이것이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의 목록을 빼게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유보하거나 철회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도 고노 회상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원칙대로 자기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한 상황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회담이 끝난 직후에 굳은 표정만 봐도 결과가 어땠을지 좀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 양측 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 일본 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 때문에 더 우리가 강경하게 또는 뭐 선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안보상의 이유로 해서 수출 관리 제도를 지금 우리가 새롭게 보자는 거지. 뭐 안보하고는 또 상관이 없다. 뭐 등등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잘 알지만 이게 지난 1월부터 시작돼서 계속 아주 치밀하게 지금 뭐 속속들이를 다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의 외교장관 회의로 외무부 장관 회의로 이게 바뀌어질 것인가 그거는 의문이 됐고요. 사실 지금 작전사령부는 양쪽에 하나는 총리실이고 하나는 청와대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만나면서 계속 명분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이나 주변에서는 이 기대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만나다 보면 또 얘기가 되니까 일단은 만남 자체로 일단 점수는 좀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난 거 이상의 좀 결과를 기대했었는데 일단 만난 것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서지영 교수님, 예. 일본 측에 건넨 강경화 장관의 메시지는 주된 주장은 뭐였습니까? 예,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두 가지 사실은 그 이슈가 강 장관님께서 아마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함축적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색 국가가 제외된다는 게 이제 안보상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취해진다 그러면 그 한일 안보의 틀을 이제 재검토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어떤 일본에 대한 대일 안보관이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군사 보호 협정 카드도 이제 건드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이제 백색 국가가 제외됐을 때 향후 파장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 정부가 사실 일본의 어떤 경제 보복에도 이제 맞대응을 좀 자제해 왔는데 예. 이제부터는 이제 경제 제재도 이제 불사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경제 제재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일본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한다든가 반도체 수출 규제하는 초강수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일 안보의 틀을 한번 재점검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자제해왔던 정부의 어떤 그 맞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의 맞대응 방안. 두 가지가 아마 함축적 의미로 내포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한 중단 요구에도 별다른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최 교수님, 예. 뭐 이와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오늘은 회담이 이미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예. 최양호 교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입장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희망은 아직 이제 내일 희망이 남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희망이 적든 크든 관계없이 내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회담장으로 들어옵니다. 내일 입국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일 3자 외무장관 회담이든 아니면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만약에 뭐 3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폼페이오 장관이 중간에서 양쪽의 외무장관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최근에 언론 보도에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서로가 조금 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협정을 맺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양국은 다 그걸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이런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것이 미국 입장에도 또 미국의 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재를 나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오늘은 별 성과가 없었지만 내일 한 번 더 기대를 가지고 한미일 3국이 좀 머리를 맞대고서 미국이 좀 중재를 해서 예. 해결의 신발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이런 강경한 태도, 입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분위기가 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최양호 교수님, 네. 어제 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그렇죠.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거다. 네. 뭐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기자들이 질문했죠.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면 한국 측이 반발할 건데 어떻게 예. 대응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계속 부정적으로 우리가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 움직임을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서 예.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할 것이다. 즉, 뭐 지금 자기네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변함이 하나도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이제 내일 뭐 우리가 조그만 희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일이 내일은 우리가 제외되는 것을 일단 뭐 상수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냉정하게.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한 대처를 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서면 우리 정부도 대응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뭐 지금 화면에서도 나옵니다만 이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죠. 그렇습니다. 이건 그 한일 양국 간에 맺은 정보 교류 군사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뜻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한일 정보 군사 정보 예. 교류 협정이죠. 그 협정에 일정 부분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그걸 파기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어요. 24일이 마지막 이제 날짜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내일 발표를 하더라도 실행되는데 21일 정도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8월 말까지는 우리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협상이나 회담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미국에도 중재 요청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소미아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니라 미국도 관계가 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구체적으로 뭐 이 지소미아에서 파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일본도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지소미아 파기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군사보호협정이 계속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걸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 발표하기보다는 내일 만약에 백색 국가 목록에서 우리가 빠지더라도 시간을 좀 갖고서 이걸 지렛대로 해서 미국을 좀 움직이고 한일 간의 또 다른 어떤 대화 통로를 통해서 대화를 지속해가는 하나의 어떤 지렛대 그런 활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도 여쭐게요. 일본은 이 수출 규제 조치 문제와 안보 문제는 결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줄곧 견지해 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일본이 좀 반응을 보인 게 있나요? 예,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 규제 때문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지소미아 이제 탈퇴하는 거하고 좀 결이 다르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좀 되게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이제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들은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백색 국가 배제하는 데에 대한 근거를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WTO 제소할 때 향후에 이제 가트 21조 조항에서 국제 어떤 그 안보를 위한 의무 조치는 사실은 이제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 규정을 상당히 그 근거로 지금 일본이 이제 그걸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 역대응 이런 것도 사실 파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국 불매 운동들이 민간에서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좀 더 확산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후폭풍도 걱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이 마지막으로 이제 중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나올 거에 대비한 일종의 뭐 탈출구도 좀 생각하고 있다고 측면은 사실은 이제 선뜻 백색 국가 제외하는데 좀 신중한 견지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계속 명분 확보를 이제 계속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겠다고 이제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명분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 이제 한미일 3국 협상에서 탈출구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름의 그 기존 입장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지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양호 교수님, 사실 이 지소미아 폐기론과 관련해선 이게 우리나라에도 득일지 실일지 이를 두고도 상당히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47대 40이 거의 비등하게 지금 뭐 폐기하자, 갖고 가자 그러는데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지소미아를 누가 먼저 하자 그랬을까요? 맨 처음에 맺을 때. 불분명한 걸로 기억하는데. 2010년에 일본이 갖고 옵니다. 일본이 갖고 와서 우리나라 보고 이거 맺자 그런 거거든요. 일본이 먼저 맺자. 2010년에. 그래서 이 지소미아 폐기가 요번에 1년에 일본 카드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카드 중에. 왠지 그걸 바뀌었지만은 지소미아의 이 과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려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사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50분 전에 이거를 우리 정부에서 안 된다. 밀실 추진다 해서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됐는데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사실은 1급 비밀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2급 내지 3급 비밀을 왔다 갔다 하고 일본 쪽에서는 영상 등을 주고 우리 쪽에서는 휴전선에 또는 휴민트가 또는 탈북자가 갖고 온 또 그런 정보들을 교환하게 돼 있는데 자, 이 정도면 일본이 주는 정보면은 우리 한미연합사에서도 분명히 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소미아의 실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파기하느냐 또 연장하느냐 문제는 사실 이것을 뭐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의도는 우리가 파기한다 그랬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말릴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미국 끌어와서 들을 얘기는 아니고요. 지소미아의 파기냐 연장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정해서 사실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지소미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는 한미 연합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한 정보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 차원에서도 또는 대응책으로서의 강력한 카드로서는 저는 파기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미국이 이걸로 해서
어이구 놀래라 이래서 들어올 예.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도 쓸 수 있는 카드 중에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한 최양호 교수님의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문제는 이게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소미아를 폐기했을 경우 미국마저 한국에 등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좀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양호 교수님 말씀처럼 지소미아 하나만 보면 그 자체가 크게 무게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한일 간의 군사 보호나 군사 협정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군사적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예. 러시아나 중국과 직접 대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도 물론 필요하지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일 간의 군사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를 미국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네.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소미아도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될 수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큰 틀이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는 깨질 수 있는 어떤 틈이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미국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소미아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를 푸는데 미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유인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 경제와 별개의 문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한일 간의 갈등을 봉합하려는데 일정 부분 방점을 두고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남은 변수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미국이 이미 한일 관계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좀 밝힌 터라 한일 양측의 대립 구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지금 대목이기도 한데요. 스 교수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관측을 하고 계세요? 예, 뭐 쉽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어떤 미국의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보다도요. 급한 불 끄자는 식의 어떤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은 일단 뭐 일본 기업을 자산 매각하는 거를 좀 보류한다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백색 국가에 제외시키는 거를 조금 당분간 이제 중지시킨다든가 그런 현재 어떤 급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탈출구를 모색하자는 측면에서의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중재를 한다는 거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의 외무상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막다른 상황이 지금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일단 그 어떤 중재안 정도를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 급한 상황을 좀 해결하자는 측면에서의 가능성 모색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한 불을 끄자는 식으로의 일단 확전은 막자는 식의 그런 식의 협의 결과가 좀 도출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관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최양호 교수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미국에서 아베 손을 들어줄 건지 문재인 대통령 손을 들었지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하고요. 이참에 이제 뭐 수를 한 수를 더 뜨자면 이거죠. 자, 지소미아 폐기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선 미국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한미일이 이 동북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안보 축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중심이 되는 한미일 군사협정을 맺자, 정보협정을 맺자.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다시 한번 동맹을 하되 한국과 일본 이건 못하겠다. 들어오려면 깊숙이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장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미국을 진짜로 플레이어로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지금 미국은 뭐 어디 쪽 지금 손들어줄 수가 없고 사실 우리가 이번에 WTO 일본 이사회 갔을 때 우리 굉장히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날 현실은 어땠냐면 어느 나라도 찬성 발언을 안 해줬잖아요. 그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대개 한 10나라, 뭐 20나라 정도는 찬성한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외교가에서조차도 지금 아무도 편을 들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와서 했을 때는 우리도 어떤 이 소위 말하는 비빌 언덕을 줘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 깰 테니까 그 대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를 다시 짜자. 이런 식의 어떤 뭐 탈출구를 또는 이 명분을 쌓아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미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만약 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을 경우에 한일 양국이 임시 휴전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두 분의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이와 관련해서는 좀 추가 확전이
막을 수 있다는 그 가정하에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편을 든 게 아니라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일본은 이거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거 양보하고 우리는 이걸 자산을 매각하는 거 좀 양보하고 이래서 접점을 찾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재하는 사람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언론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이게 미국 기업한테도 타격이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반도체 생산이 만약에 차질이 빚게 되면 IT 기업이나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IT 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일본, 양국에 자기들의 의견을 담은 그 서한까지 보내가지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미국 정부도 사실 미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봐요. 이게 글로벌 경제 전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한일 간의 문제를 이제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도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중재에 나서서 일정 부분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게 하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어찌됐건 이 내일 일본의 가기 결정이 나오면 우리 정부도 필요한 조치, 대응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양호 교수님, 일부에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대국민 담화입니다. 100일 기자회견,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 때 대국민 보고회, 뭐 그다음에 생방송 이런 거 했지만 대국민 담화는 처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리는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크고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러한 관련된 이 일련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죠. 기억나시겠지만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그 뭐 일본에서 그걸 제정하면서 그때 NSC에서 담화를 내놓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 발표문을 해서 굉장히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에 일본이 또 와서 우리 수해 해수 지역을 갖다가 탐사한다 그랬을 때 명년설이 그때 대국민 담화가 나오죠. 당시에.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고 시작되는 8분짜리 명년설이 나오면서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를 처음부터 기본적인 구조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진행하겠다. 국민 여러분, 시간이 길게 끌더라도 참고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근본부터 고쳐나가겠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분명히 거기에 걸맞는 내용까지도 내일은 기대를 해보지 않겠느냐 보여지죠. 안보, 경제. 자, 안보는 죽고 사는 일이고요. 경제는 먹고 사는 일입니다. 이거 국민의 생애 아주 뭐 100%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강경한 우리의 입장을 내일 대국민 담화라는 초유의 그런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큰데 자, 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수 없더라도 지금 너무나 우리가 이걸 갖고 양분되어 있는 국민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좀 우리의 감동을 주고 우리 국민들의 하나의 마음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대국민 담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조치가 시행됐을 경우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입장이 담화문 형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지영 교수님, 이번 수출 규제 문제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까지 이어졌을 경우에 어떤 메시지가 좀 담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분석해 주시죠. 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거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는 거를 대국민들한테 이제 설득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국민 단합을 위한 어떤 그 목소리 이런 것들 강조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그다음에 뭐 기업,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런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부의 어떤 대책 방안, 중장기, 단기 방안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건지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비슷해요. 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마지막에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대일 이제 수출 의존도라든지 기술 의존도가 좀 높잖아요. 이 부분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인력이나 또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대통령이.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지만 정말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내일 상황을 좀 오전에 지켜보고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외교부의 발표도 있었으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급박한 건 또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서 교수님, 예. 기업들 대응과 대비책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 백색 국가 배제할 때 상당히 이제 그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정밀화학, 뭐 그다음에 기계 이런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악영향이.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규제가 백색 국가가 배제된다는 게 사실은 목록 외 규제까지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캐치홀 규제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적용이 될 때 사실상 이제 뭐 식품이나 목재 이런 거 외 모든 산업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대응 방안으로 보면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이제 우리가 백색 국가가 우리가 배제가 된다고 했을 때 예. 모든 수출 승인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받던 게 다 개별권으로 허가권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경우는 그 특별 포괄 허가제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국가를 용으로 포괄 허가를 이용하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일본 공급업체가 기업 자율 그 준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수출하는 데서 좀 자율성을 가지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일본 예. 정부에다가. 그게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 국가 대상으로 포괄 허가에 대한 그 적용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개별 다 그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 우려는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싱가포르나 그 대만 같이 이런 그 일반 국가용 포괄 허가를 이용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포괄 허가 취급 요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예. 되면 우리가 사실 한국 타깃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또 우리가 일단은 최대한 아직 그 이제 백색 국가에 제외되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서 좀 이렇게 비축해 놓는 방안. 그다음에 대체 공급선 계속 좀 물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 방안으로 보게 되면 정부가 뭐 지금도 이제 금융 및 세제 지원 발표를 했지만 예. 좀 더 이제 R&D 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좀 더 지금 40%까지 되는데 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예산 쓰는데 예비 타당성 그 면제 조항을 조금 이제 폭넓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우선 혜택을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 질문은 이 최양호 교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이 부품 소재의 국산화 또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죠.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이 부품 소재, 우리의 이 수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게 꼭 일본만의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밸류체인이 완성이 돼서 그게 20년간 왔고요. 지금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뭐 파열음들이 나기 시작하는 예.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큰 그림에서 봐야지 이걸 일본과의 문제로만 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점점 더 뒤처질 수 없고요. 이번 사태에서 저는 절실히 느낀 것은 진짜로 우리가 일본을 너무 몰랐다. 그리고 진짜로 이순신 장군이 배를 띄우기 전에 뭐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라고 적을 알아야 된다는 상황에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올 8월 1일이지만 일본어 학원에다 지금 제가 등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본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우리가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이 풀어진 없어진 해체되는 큰 그림 내에서의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냉정하게 우리 산업 그리고 경제, 안보 전반에 걸친 좀 점검과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좀 덧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